철학자이자 의사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 강의 중 여성성에 대해 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린 여자아이는 어린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남근, 그리고 그 남근이 부재한 여성이 겪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남성이 아버지의 거세 위협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순응하게 된 것과는 달리 자신에게 거세될 남근이 없다는 걸 깨달은 여자아이들은 반대로 이성으로서의 아버지에게 집착하며 자신과 같은 여성인 어머니를 혐오하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해석은 오늘날에 이르러선 정면으로 반박되었죠. 그 비판의 주된 맥락은 프로이트의 이론의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견해가 지극히 여성 혐오적이라는 주장도 꽤 있었습니다. 여성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식이 어머니, 즉 여성에 대한 혐오를 통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가부장제 사회가 구조화한 여성의 자기 혐오에 대한 답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대적 여성주의, 페미니즘 담론은 프로이트적 방식의 정신분석을 전복하고 그의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자신의 자궁이 잉태한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한 소년 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소년으로 남고자 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의 히스테리는 마치 오이디푸스와 같은 신부 살해의 욕구로 향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논리와는 달리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해소될 수 없으며 해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티탄의 감독 줄리아 디크루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 대신 신인류라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년 혹은 소녀의 친부 살해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로써 티탄은 프로이트적 환유의 심연 속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전유해냈고 그 기반이 되는 고전적 그리스 신화의 종결을 선언해냈으며 성차를 논하는 페미니스트 시네마가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는 그의 운명을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그 발버둥이 그의 운명을 더욱 공고히 하죠. 티탄 속 알렉시아의 운명 역시 그렇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운명을 따르느냐 마느냐의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던 오이디푸스와는 달리 알렉시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 앞에서 신인류라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냈다는 점이겠죠. 모든 이분법에는 제3의 길이 존재하리라 믿으며 인사드립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줄리아 디크루노의 티탄이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프로이트적 정신분석학, 그 중에서도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대표되는 소년 혹은 소녀가 남성 혹은 여성이 되는 성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디크루노는 프로이트적 맥락으로 가득 차 있는 서사를 마치 하나의 사고실험처럼 구성해놓고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전복하고 재전유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여성 혐오적 요소 다분한 이론을 여성주의적 맥락으로 새롭게 재해석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신분석 이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원형이 되는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의 운명론인데요. 티탄은 더 나아가 이것 역시 전복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내적 논리를 보다 탄탄하게 쌓고자 합니다. 프로이트 논리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부터 그 논리를 반박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티탄의 두 번째 주제의식, 즉 고전적 신화의 운명론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주제에서부터 출발해볼까 합니다. 티탄의 주요 사건은 자동차와의 성관계를 통한 알렉시아의 임신에서 비롯됩니다. 알렉시아는 배에서 시커먼 휘발유가 흘러나온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붕대로 감싸서 감추려 합니다. 무엇이 태어날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그간 알렉시아는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면서 머슬카와 같은 마초적인 문화를 동경할 뿐 정작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임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며 운명을 회의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는 처음엔 이를 부정하려 수차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탈출하고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 본격적으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범인임을 알아가는 오이디푸스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운명은 오이디푸스가 겪은 친부 살해의 운명입니다. 오랫동안 불화했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죠. 자신의 임신과 여성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알렉시아의 선택이 남성성을 향한 도피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프로이트적이라기보다는 고전적 그리스 신화 원류의 것에 가깝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함으로써 아버지와 화해하리라는 여성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과는 달리 티탄 속 알렉시아는 실제 오이디푸스처럼 그의 운명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유 탓에 그는 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년도 이룩하지 못한 친부 살해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티탄이 제시한 첫 운명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친부 살해에는 더욱 많은 맥락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시아와 아버지는 영화의 오프닝에서부터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드라이브 중 음악을 듣는 아버지 앞에서 엔진 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는 그런 그를 못마땅해 하며 볼륨을 높입니다. 그 불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알렉시아는 뇌에 티타늄을 심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순간 그가 지닌 두 번째 운명이 삽입됩니다. 티타늄이란 단어의 어원처럼 티탄족의 운명.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불의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알렉시아가 처음 자동차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입니다. 그 말 그대로 기계장치로 내려온 신을 연상케 하는 해당 머슬카에는 불길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로써 알렉시아는 불을 부여받아 누군가에게 전할 운명에 처합니다. 이제 오이디푸스의 친부 살해와 프로메테우스의 불길이라는 두 갈래의 운명은 알렉시아 내에서 그렇게 뒤섞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방화로 살해하는 장면을 단순한 친부 살해의 이미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오이디푸스의 운명이라면 누군가에게 불을 전달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섞인 운명 속에서 친부는 비로소 불길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존재는 알렉시아의 뱃속에 자리한 자동차와의 성관계로 잉태된 태아입니다. 마치 티타늄과 같은 서늘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그것은 어찌 보면 크리처나 괴물이라고 불릴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에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존재지만 디크로노는 이 태아에게 모종의 희망과 가능성을 걸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우선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계신이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앞에서 프로이트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해소되지 않고 재전유되어서 해체됩니다. 기름을 묻힌 수건에 성냥개비를 떨어뜨리며 순식간에 붙는 불길을 바라보는 알렉시아의 모습을 카메라는 새로운 문명을 발굴하고 전파한 최초의 인간처럼 응시합니다. 삽시간에 옮겨 붙는 불길에 뒷걸음치는 그의 뒷모습에는 미래를 향한 불안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부모의 방문을 잠그며 알렉시아는 그로써 신들의 아버지라는 맥락에서 제우스를 살해한 프로메테우스가 됩니다. 비로소 신을 살해하며 마무리된 구시대의 신화는 기계장치로 내려온 신의 아이, 즉 신인류라는 새로운 챕터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티탄이 제시한 두 번째 운명 역시 첫 운명과 함께 실현됩니다. 이제 등장해야 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운명에는 불화했던 친부를 대체할 양부모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불타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들이행을 10여 년째 잊지 못하는 소방관 뱅상은 알렉시아의 불길을 다스려줄 양부모로서는 제격입니다. 그는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계처럼 강인해지고자 매일 밤 스테로이드를 삽입하는 전형적 남성성과는 사뭇 다른 남성성을 추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의 신화 속에서 비극은 양부와 친부를 착각한 오이디푸스의 어리석음에서 출발하지만 뒤섞이고 재전유된 티탄의 신화에서는 그 선후관계가 뒤바뀝니다. 알렉시아는 친부를 살해했기에 비로소 자신을 보듬어줄 양부모를 찾아 떠나고 그곳에서 젠더와 성차를 극복한 새로운 신화를 직조하게 됩니다. 물론 티탄의 세 번째 운명은 이렇게 단순히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됨에 가깝죠. 지금까지의 과정이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전까지의 신화, 즉 고전적 그리스 신화의 흐름을 끊어낸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신화를 직조하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이트적 세계를 부정하고 그 자리를 알렉시아가 임신한 자동차의 아이, SF적 상상력으로 잉태한 기계신으로 메워낸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로 언급했던 주제의식의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혼란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앞서 티탄이 드러낸 첫 번째 주제의식이 프로이트적 세계관을 전복하고 그것을 페미니즘적인 방식으로 재전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계신은 대체 왜 나오고 신인류는 또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대체 페미니즘이랑 뭐가 상관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니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사실 페미니즘 학계 내에서도 이런 경향이 대두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SF적 상상력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극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페미니스트의 대표적 예시로 미국의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존의 사회를 타파할 대안으로 사이보그가 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정확히 인용하자면 이런 맥락인데요. 20세기 후반의 기계들은 자연과 인공, 마음과 몸, 자기발전과 외적 디자인, 그리고 유기체와 기계들에 적용되던 많은 구별들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기계들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생생하고 우린 놀라울 정도로 정체해 있다. 우리의 과제는 서구적 자아를 구조화하는 위계적 이원론의 대립, 그 안에서 가능했던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의 명료한 구분을 붕괴시킴으로써 잠재된 가능성들을 새로이 감싸는 작업이다. 즉 그는 신과 인간이라는 우열의 이분법, 그러니까 신화라는 개념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모든 이분법적 개념을 부정하며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페미니즘의 시대를 주장합니다. 고전이든 근대든 할 것 없이 신화적 개념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를 대표적으로 드러낸 문장이 여신이 되기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이고요. 여신과 사이보그의 대비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그는 페미니즘이란 이분법 가득한 세계에서 어느 한쪽에 들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이보그는 기존의 세계를 전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인 거고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해러웨이의 이 선언 속 사이보그가 티탄에서 알렉시아가 잉태한 자동차의 아이, 기계신을 너무나도 닮았지 않나요? 뒤크루노가 이 기괴한 이미지의 태아에게 그토록 큰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티탄은 기존의 신화를 완전히 대체하고 해러웨이적 페미니즘 개념으로 새롭게 써내려간 운명에 관한 새로운 신화인 겁니다. 이 신화에서 신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해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신부 살해의 운명과 새로운 운명을 전파할 운명, 그리고 그것을 단절시키고 새 출발을 선언하는 신인류의 출발이라는 운명 앞에서 열등한 것과 우월한 것은 더 이상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마지막 운명, 그러니까 신인류라는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알렉시아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알렉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기 전 알렉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언급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성상품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레이싱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머슬카와 같은 남성적, 마초적 문화를 동경해왔기 때문이죠. 오프닝에서 뇌수술을 받은 직후 자동차에게 키스를 나눈 어린 알렉시아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는 그런 마초적 문화에 가까이 하고 싶었기에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여성성을 판매함으로써 자동차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은 어떤 모순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알렉시아의 관심사는 남성성 혹은 남성적인 것을 탐함에 있었지 남성이 되는 것에 있지는 않았던 탓입니다. 오히려 친부 살해가 이뤄지기 전까지 그는 머리에 꽂아둔 비녀를 자신의 상상적 팔루스로서 성공적으로 이용하며 고전적 정신분석 개념의 거세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화에서 비녀를 비롯한 막대 형태의 물체들이 쓰인 장면들이 그것을 대변하죠. 그것들은 살해된 남성들의 각종 구멍에 삽입되는데 이는 그것이 영화가 논하고자 하는 성차의 전복에 대한 노골적 알레고리로 기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여성임을 인지하게 되는 임신이라는 사건을 겪고 나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아닌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 임신의 충격은 잉태된 태아가 인간이 아닌 자동차의 아이라는 점에서 배가 됩니다. 그는 비녀로 중절을 시도하려 하지만 이내 포기합니다. 중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여성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이며 또한 자신의 팔루스가 실제가 아닌 상상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인 탓입니다. 결국 그가 선택하는 것은 프로이트로의 퇴행이며
즉 남성성으로의 도피입니다. 자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알렉시아는 그렇게 소년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 팔루스의 부재 탓에 끝내 성장 불가한 소년이 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진짜 소년도 성공해내지 못한 친부 살해라는 목적을 달성해내고 맙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소년은 어른이 된 과정에서 거세 불안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상실하고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당초 남근이 부재했던 알렉시아에게는 그런 남성적 성장 가능성이 없기에 오히려 끝없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끝내 살해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티탄에서 제시되는 친부 살해의 이미지는 알렉시아의 성장 불가능성과 프로이트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해체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겁니다. 불을 이용한 친부 살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와 두 번째 운명,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친부 살해 신화와 프로메테우스의 불길 전파라는 신화를 동시에 폐기한 알렉시아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명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도 많이 언급했던 신인류의 출산을 통한 프로이트의 전복이라는 운명이죠. 하지만 영화의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운명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렉시아가 죽은 아드리앵을 대신하며 남성성으로의 도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로이트적 세계관으로의 퇴행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조력자, 그러니까 양부모가 필요합니다. 평생 성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피터팬이 된 알렉시아 혹은 아드리앵을 성장시키는 기적은 바로 그 양부모인 뱅상의 트라우마에서 출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스테로이드 주사를 엉덩이에 꽂아가며 이미 상실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철인이 되고자 하는 뱅상에게는 아드리앵 혹은 알렉시아의 등장부터가 기적과 같습니다. 기계 인간의 꿈을 꾸는 뱅상의 행위는 기실 남성인 자신의 현재 모습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투여하고자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꽂아넣는 주사기의 이미지가 성기의 삽입을 연상케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죠. 또한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를 헤매는 과정에서 그는 부대원들을 돌봄으로써 상처로부터 벗어난 길을 택하는데 이 선택은 트라우마 속에서 주입된 사회적 모성의 이미지로 기능합니다. 이는 소방서라는 공간의 마초적 문화와 뱅상의 근육질 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지극히 여성적인 모성애를 품고 있음을 은유합니다. 소년의 꿈을 꾸는 소녀와 모성애를 속에 품은 아버지의 만남은 그렇게 서로를 보완합니다. 기계 인간의 꿈을 꾸는 남성과 기계의 아이를 속에 품은 여성의 만남이란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기존의 신화적 질서로부터 벗어난 이단아들이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혐오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핍으로 가득한 미성장의 존재들이지만 반대로 그 미성장이 그들을 프로이트적 환유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마치 여신이 되기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던 헤러웨이의 선언처럼요. 뱅상은 네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다는 말로 알렉시아 혹은 아드리앵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충돌과 출산의 불안으로 인한 유아적 퇴행을 극복시킵니다. 또 그의 출산을 도와 신인류를 마침내 받아냄으로써 성장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선택 이외에 제3의 길을 제시하도록 인도합니다. 비로소 세 번째 운명이자 프로이트적 신화가 폐기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친부 살해 이후 양아버지 혹은 양어머니를 만난다는 성장담을 통해 티탄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해소되지 않고 해체됩니다. 이제 살해된 부친의 이미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성애, 혹은 알렉시아의 성별 등에 대한 모든 맥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일지 모르지만 프로이트의 발언처럼 어린 여자아이는 그 말 그대로 어린 남자아이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스스로 제시했으니까요. 티탄에서 드러나는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저는 이 영화가 정말이지 따스하고 사려 깊은 소수자들을 향한 송가라고 느꼈습니다. 이분법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이 되지 못해 소외되어 왔을 모두를 위해, 신화의 세계에서 배제되어 왔을 수많은 소수자들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